이제 오늘 프로그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손남훈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명대학교 통계학과의 손낙훈이라고 하고요. 또 원래 안내되었던 오늘 내용은 교수님들 연구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2차 자료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2차 자료 어떻게 핸들링할까라는 거를 슬라이드에 넣어왔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지하에 잠깐 가서 봤는데 표만 붙여져 있는 게 연구중심병원 선정이 돼서 디지털 헬스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내용을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바꾸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연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보다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Empowering Digital Healthcare Big Data Through Statistics라고 해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해드리긴 할 텐데 제가 디지털 병원을 기획했던 역할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을 소개시켜드리기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생각해도 주제를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저희 개인적인 소개부터 해서 제가 공감했었던 디지털 의료 산업센터라는 거 어떻게 구성했었는지 그 중에서 조금 소개할 만했던 내용 하나, 그다음에 다양하게 어떻게 적용했었는지를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 그 뒷단에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통계 지원 서비스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통계, 그 다음에 의학통계 전공을 했었고요. 오기 전에 지금 저는 4년차 통계학과 교수를 하고 있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2년 6개월 있었고 GC 녹십자에서 6년 6개월 있었습니다. 제 주로 그래서 관심 가지는 연구 분야는 임상시험,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 리얼월드 데이터, 프레딕트 모델, 그 다음에 바이오스태티스티컬 컨설팅 주로 제가 하고 있는 영역들입니다. 실제로 제가 몸담았던 곳들에 이제 무엇을 했었었냐라고 하면은 임상시험 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즈널 플루, 4가 백신, GC 녹십자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허가를 받았을 때 그 제품 디벨롭 하는데 임상시험 디자인 했었었고요. 이게 케미컬 드럭이랑은 조금 다르게 제가 아무래도 임상시험 디자인 자체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주 메인 전공이다 보니까 희귀 질환, 희귀약품 이런 것들 임상시험 디자인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서 컨퍼라제라고 하는 그런 약품들 디벨롭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세브란스 병원은 용인 세브란스를 만들면서 여기 저희 병원이랑 되게 비슷한 시기에 개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뒷단에 할 건데 네, 디지털 병원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주셨습니다. 뭘 디지털 병원이라고 했었냐라는 거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 병원이 개원 20년 3월 1일 날 했었으니까 20년, 21년, 거기 딱 2년 하고서 그 다음에 개명대로 왔거든요. 2년 동안에 조금 굵직굵직한 바지 7번을 수술을 했었는데 그 내용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RTLS라고 했던 것들을 통계학적 모델링을 활용을 해가지고 했던 것들 국내 미국의 특허 등록이 됐었던 내용들이 있었고 여기에 지금 통계지원실 구축을 해가지고 연구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했었고 지금 여기 와서도 지금 바이오스탯 랩 여기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코닥 1명, 박사생 3명, 석사생 2명, 학부연구생 2명 해서 지금 운영 중이고 전체 과지 연구 수준해가지고 여러 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의학통계센터 구축 여기에 지금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여러분 연구중심병원 선정되신 분들 때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게 디지털 의료산업센터 그 세브란스 병원 홈페이지에 가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은 여기 처음에 시작부터 통계학과 전담 인력으로 R&D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디지털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면서 우리 원장님이 그때 주셨던 게 로봇가 다니면 디지털일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여기도 로봇 사업 뭔가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그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좀 되게 어려웠어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걸 하다가 양자통신 뭐 여러 개 병원 떨어져 있는데 의료 정보는 민감하잖아요. 개인정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주고받을 것이냐라고 하는데 우리 양자, 암호 뭐 이런 거 수축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A 병원에서 B 병원을 보내야 되는데 영상자료 같은 거를 보려고 하면은 굉장히 볼륨도 크고 어렵다 이런 것들 대신에 끝단에다가 암호화하고 복호화하고 하는 것들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냐 이런 것들 막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되게 데이터를 만들어가지고 연구용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통계적 모형을 활용해가지고 감염 확산 추적, 역추적하는 거를 RTLS라고 하는 그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이 사람 위치 정보 어디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했었던 거를 조금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제가 연구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처음에 이 병원 뭐가 좀 특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에, 그때 당시에 저의 리더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제가 바뀌었을 것 같은데, 공교롭게 그때 당시에 제 리더가 감염내과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몇 년 전에 메르스 사태 기억하세요? 라고 하면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었죠. 왜냐면은, 저의 직장 동료가 공교롭게 동탄에 살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같은 날 성심병원에 갔다가 삼성의료 응급실에 갔는데 동선이 같아가지고 이분이 되게 오랫동안 격리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메르스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삼성의료원이 흔들흔들 했었다라는 거를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느냐 큰일인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혹시 디지털 뭔가 솔루션을 활용해가지고 이런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라고 말씀을 주셔서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통계학적 모델링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감염 지수 같은 걸 통해서 이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거리에 어떻게 있으면은 감염이 얼마만큼 될까? 이게 비말 감염이냐, 에어냐, 터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개수로 고정을 하면은 얼마만큼 전파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거고 이것들을 여기 보면은 저게 지금 IRS라고 하는 데서 여기 보면은 저 사람들 여기 보이고 이렇게 뭐 어떻게 돌아다니는지 지도 이런 것들 띄워놓고 나서 입원한 환자들한테는 이런 팔찌를 씌워줬습니다. RTLS랑. 그 다음에 근무자들한테는 여러분들 지금 여기 택 가지고 계시죠? 그 택 위에다가 비콘이라고 해가지고 위치 어떻게 하는지를 하고 외래로 오신 분들한테는 우리 여기 병원도 혹시 하고 있나요? 스마트 뭐 결제 시스템 이런 거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빨리빨리 어디 뭐 이거 번호표 뽑고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것들 구축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 사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블루투스 수신 같은 것들을 켜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동선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 또 확률 계산할 수 있겠네. 그래서 확률을 계산하게 됐습니다. 특정한 사람한테서 감염 어떻게 이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왜 요즘은 조금 시들해진 것 같아. 뭐 메타버스니 뭐니 해가지고 이때 코로나 시점에 항상 뭔가 뭐 이런 공간 이런 거에서 막 돌아다니고 했었던 것처럼 이 각각의 공간의 벽을 기준으로 그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구분해내고 확률을 어떻게 잡아내냐 이런 것들을 해서 확률을 계산하면 이게 얼마큼 전파될 것인가 이 확률을 역산하면은 누구로부터 전파되는 것인가 이것을 계산하는 것들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프트 코드 받고 인벤트 코드 등록하고 이런 식으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교롭게 2020년도 3월 1일에 개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죠, 대구도. 그때 이게 그러면 과연 우리가 CCTV 보고서 누가 어떻게 만났냐 이런 거 찾는 것처럼 그 시스템 이용해가지고 찾았을 때 저기 왼쪽에 RTLS 썼을 때 얼마큼 더 빨리 디텍팅할 수 있었냐 이런 것들을 뭐 논문화 시켜가지고 연구로도 했었고요. 높으신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구경 많이 하고 가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저 로버트 사업 같은 거 했었던 것도 이 로버트 지금 여기도 많이 돌아다닐 텐데요.
로봇을 통해서 뭐 어느 부분에 아까처럼 저 알테레스뿐만 아니라 그 공간 통계라는 개념도 있거든요. 어느 곳에 몇 시에 얼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느냐 그러면은 또 여기 뭐 수액 같은 거 가져다주는 로봇가 갖다 줄 때 거기 피해가지고 가고 로봇 가가지고 얘가 엘리베이터도 불러서 타고 갑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서가지고 제가 찌릿 해가지고 이렇게 통수신 해가지고 뭐 7층 몇 병 정도 가가지고 뭐 갖다 주고 이런 거 하고 뭐 안내도 해주고 UV레스 달아가지고 바깥에 뭐 소독도 시켜주고 등등등 이런 것들 하는 거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일반직 선생님들이나 뭐 간호직 선생님들이나 뭐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는 거냐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활용시켜 줄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과제화 시켜가지고 뭔가를 해주는 것들에 조금 기여를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뷰노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영상 자료 같은 것들을 보고 어디에 어떠한 질환이 있는지 이거 다 이렇게 피쳐 뽑아가지고 확률 계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확률의 영역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이게 응급실 같은 데서 체스트 PA 판독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영상학과 선생님이 판독해 주시고 뭐 이게 딜레이가 있다 이런 것들 대신에 뭐 조금 빠르게 이런 거 보고 나중에 컴펌은 영상학과 선생님이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빠른 대응 같은 걸 할 수 있는 이런 체계에 들어와서 기존 대비 얼만큼의 증진이 있었느냐 이런 거 연구 기획도 제가 좀 많이 해드렸거든요. 이게 컨설팅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 안에 뭐 어디 들어와서 돌아오고 뭐 병상에 뭐 어떻게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 뭐 했었던 경험이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통계학자가 저런 것도 해? 라고 생각하실 만한 내용들을 소개를 시켜드리는 목적을 두려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뭐 그냥 또 하나만 또 설명을 드려보자면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콘이라는 거를 달아두고 이게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 그 경험적으로 선생님들 회진 가셨을 때 환자분이 없어져가지고 방송 막 하고 하잖아요. 그때 간호 선생님들이 되게 잘 찾습니다. 빨리 조용하면은 그분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1층에 편의점에 계십니다. 방송한 1층 편의점에 두고 환자분들이 빨리 오셔서 이런 거 등등 이때 되게 많이 잘 써 먹으시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보다 의료 장비의 분실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여기도 그럴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 장비마다 또 저런 팩을 달아놔가지고 RTL을 통해서 장비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 갔다 6층 갔다 7층 갔다 엘리베이터 혼자 타고 돌아다닙니다. 이런 거 찾아낸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것들 써서 할 수 있고 자동으로 출입 관리 했을 때 선생님들 조금 별로 싫어하시는 분들 많았어요. 내가 이거 택 들고 잠깐 병원 밖에 나갔다 올 수도 있는 건데 조사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거를 체크를 했는데 이게 혹시 비콘에 이상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비콘 조회를 했는데 움직임이 1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여기 시니어 교수님 계셨거든요. 그 교수님은 받자마자 책상에 두고 안 하고 다니셨던 이런 게 있었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동선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구 목적으로도 잘 활용을 하거나 쓰실 수 있다라는 것들 소개를 드리고 실질적으로 되게 뭐 보험 심사 첨부 이런 거 했을 때 반복 작업들이 되게 많았을 거예요. RPA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반복 작업들을 어떻게 자동화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뭐 보고서 서식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다 보니까 통계학자로서 데이터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핸들링을 하고 이런 것들을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린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디지털 격리에 해당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볼륨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디지털 격리 자료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정상 조직 부분과 아닌 부분의 뭐 차이에 대한 발견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다가 환자 정보를 붙여가지고 이 환자의 어떠한 캐릭터리스틱스와 이런 뭐 변비 결과 이런 것들을 연구하면 해가지고 예후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통계학적 모델링을 통한 연구 디자인 요소들 이런 것들을 많이 조금 기여를 해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도 다니고 뭐 빨리 들어올 수 있고 나가고 이 사람 얼굴 보고서 예전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혼자 안 좋은 일을 당하셨던 선생님도 계셨던 것처럼 누가 들어왔느냐 이거 바로 알람해가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스템화 돼가지고 되게 궁극적으로 좀 디지털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병원이라고 하는데 또는 디지털 헬스케어 물론 이게 운영에 대한 부분이라서 이걸 헬스케어까지 넘긴다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큰 일환으로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ICU 같은 곳에서 환자들이 여러 가지 장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장비에서 잡히는 모든 게 신호잖아요, 신호. 이거를 DB화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어떠한 피처를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얼만큼 기간 이후의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을 예측하거나 이런 데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를 예측하는 데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잖아요. 저 통계학과에 근무하면은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로또 번호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로또 번호를 예측을 해요. 그걸 제가 알았으면은 제가 여기서 교수를 하고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모르니까 예측하는 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의학에서도 우리가 모르는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는 데 포커스를 준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모두 다 같은 범주에서 보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어떻게 기여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통계지원센터 어떻게 활용하는지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계시는 분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가 자료를 모으고 싶은데 어떻게 모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실제로 지금 저희가 매주 화요일에 오전 나절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통상 한 세션은 30분씩 지금 듣고 있습니다. 한 분당 30분의 시간을 할당해 드리고 지원 범위는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계획하는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디자인으로 해야 될지 이 디자인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선생님들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샘플 사이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나오면은 이제 자료가 특정이 된 거기 때문에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까지가 보통 연구 설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실제 자료 분석에 대해서는 어떠한 분석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논문을 투고한 다음에 리비전이 오죠. 이게 처음부터 해가지고 리비전이 오면은 이게 A to G를 다 알고 있고 이 사람 저도 논문 리뷰를 하고 있다 보니 어떤 견지로 이런 질문을 했는지가 느낌이 옵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이거예요. 처음 컨설팅에 리비전 대응을 해주세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되게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분석을 했는지 왜 했는지 이유를 이제 들어보고 나서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리뷰어의 의견이 타당한 경우가 경험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분석을 다시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분석을 다시 했을 때 그 결과가 재현될 확률이 매우 떨어집니다. 즉, 나 이거 유의해라고 썼는데 유의하지 않게 나. 그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 되게 어려우니까 애초에 처음에 좀 기획을 하거나 이때부터 도움을 드리면은 선생님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 QR코드는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QR코드는 제가 알기로 주기적으로 이게 연구처에서 안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용 방법의 단계는 처음에 저 QR코드나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신청서 양식을 다운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구글 드라이브 가서 이런 신청서 양식을 다운을 받아서 그게 적힌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름, 소속, 성명 이런 것들을 적어주세요. 소속이
뭐 대부분 저희 기관이시겠죠? 아닌 경우도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공동으로 책임자 선생님은 다 저희 기관이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연락처가 없어가지고 연락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연락처를 좀 적어주셔야지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과제명 작성을 당연히 해주실 거고, 여기에다가는 학술연구냐 위탁연구냐라는 거를 조금 구분을 해가지고 봤습니다. 제가 이거를 비용을 청구하려고 받는 건 아니고, 여기서 보는 뷰가 살짝 달라요. 위탁연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연구 프로젝트, 과제 이런 거 베이스다 보니까 학술연구에 내가 논문화시키고자 하는 목적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거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목적이나 대상, 설계 방법 이런 것들은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시는 만큼 적어주시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의 이 부분이 내가 중요한 거죠. 이 부분을 되게 꼼꼼히 자세히 적어주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은데 반해서 한 줄만 적어주시면 되죠. 상담만. 그러면은 이거를 보고서 이게 상담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이제 꼼꼼하거나 이렇게 될수록 저희가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깊이가 아무래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뭐를 어떻게 내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브로드하게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이게 저도 나름 이게 컨설팅을 수년 했기 때문에 뭘 보고 싶구나라고 하는 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순서대로 보면 이거를 이런 부분을 시키고 싶구나, 내지는 이런 프로젝트에 어플라이를 하고 싶구나 등등의 내용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적어주시면 여기까지가 일단 상담 지원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이 작성이 됐다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저거를 메일로 주셔야지 저희가 일단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많이 노력하시는 게 상담 내가 원하는 날짜에 신청을 해야 돼요. 며칠을 다. 이게 종종 메일만 보내고서 왜 답을 안 주시지?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때 저희가 다시 백으로 메일을 드려요. 우리 매주 화요일 오전에 하고 있는데 언제나 시간이 비어 있습니다. 그때 가능하십니까? 하는데 아주 종종 화요일 오전에 외래를 하시거나 수술이 있으시거나 해가지고 저희 하는 시간과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가 가급적이면은 제가 다른 일정에 맞춰가지고 봐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수업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학과 사정상 그래서 이게 맞추기가 좀 조율이 쉽지 않은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그 메일로만 조금 상담을 원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신데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게 위상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적으로. 이게 왜냐면은 서로 이야기를 듣고서 아까 그 계획서 쓸 때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의도 파악을 해야지 명확한 방법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 있을 텐데 글로만 제가 그 내용이 약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글로만 이해를 했을 때는 이게 제가 잘 의미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제가 온라인으로도 만나거든요. 방법을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시간을 맞춰서 6시 이후에도 제가 상담을 받으린 적도 있기 때문에 거기 보고 맞춰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해야지 정확한 컨설팅과 피드백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로 날짜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언제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자기 원하는 날짜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상담을 합니다. 동산병원 8층에 연구소장실에서 오프라인으로 하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버스 연구실에서 온라인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소는 이게 이야기 픽스 되면은 주소는 다시 드리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 실제 이런 식으로 온라인 들어오면은 별도의 회원가입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자기 이름만 쓰고 조인 하면은 이렇게 만나서 이거 같이 띄워놓고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은 만족도가 이렇게 나빴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불편함도 그렇게 크게 느끼시지 않으셨던 것 같고요. 그래서 종료했을 때 통상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들께
일단 뭐 분석을 했기 때문에 뭐 주저자는 아니고 공저자의 형태로 연구 참여를 요청을 드리기는 하고 뭐 컨설팅의 이 볼륨에 따라서 그냥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때 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긴 한데 통상 자료를 분석하게 되면은 저희의 이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료를 받자마자 선생님들이 자료 정리를 되게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력된 자료가 올바른지 아닌지에 대한 데이터 퀄리티 체크부터 해드립니다. 그래서 퀄리티 체크 리포트를 드린 다음에 종종 이런 경우 있어요. 내가 아무리 잘 입력을 했다 하더라도 키 58, 보국에 162 들어가 있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석 다 한 다음에 이거 이상한데 하고 나중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애초에 처음부터 그거를 픽스를 해가지고 뒤에 하면은 그런 수고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분석 결과 뭐 저희가 주고받는 사이에 컨설팅 했을 때 요청을 합니다. 혹시 본인이 수고하고자 하는 논문, 레퍼런스, 키 레퍼런스 이런 거에 보면은 테이블이 테이블이 있을 거예요. 테이블 1, 테이블 2, 테이블 3. 여기에 내가 어떤 형태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싶은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그냥 자유롭게 적어보시라고 하고 제가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 거구나 잘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실제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다시 토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몇 차례 거치고 나면 논문 이제 바로 라이팅 하실 수 있도록 하거든요. 라이팅 하신 다음에 이게 이 의도가 맞나요? 이 내용이 맞나요? 당연히 저희가 주고받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더블 하게 되면 이 일련의 과정에 모두 다 관여했기 때문에 미션이 상당히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했을 때 처음에 뭐 이런 식으로 뼈다귀를 그려봐요.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어떤 패턴이 나올지부터 시작해서 가설을 무엇인지 잘 못 찾고 오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데이터를 보면서 가설도 같이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 포인트별로 이런 점이 있으니 예를 들어서 뭐 여러 번 했는데 앞단에 뭐 별로 이렇게 차이가 안 나는 부분도 말고 차이가 나는 부분 프로섹셔널하게 뭐를 봅시다 연속적으로 뭘 봅시다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최종 결론을 내리는 이러한 형태도 디자인부터 참여해가지고 최종 결과까지 했던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해서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었던 진짜 데이터만 있었던 데이터 뽑아내는 것부터 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었던 연구도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니 요게 아마 저희 지금 안내가 되고 있는 포스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그걸 활용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연구에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